이번 주에 끝내주는 경제 스포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올림픽의 경제학 살펴볼 텐데요.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올림픽 이 메달이 어이구 이게 막 11개, 금메달 11개, 네.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방금 확인하니까 네. 전체 순위 우리나라 6위라고 나오던데. 아주 기분은 좋은데. 당초 이제 목표가 대한체육회가 잡았던 목표가 네네. 금메달 5개 그리고 종합순위 15위였거든요. 그럼 엄청난 성적을 지금 거두고 엄청난 있는 거 성적인데 아니에요? 엄청난 성적인데 이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대한체육회가 무능한 거야?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온 거죠. 아, 무슨 의미에서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11개가 나오는데 지금 5개를 예상치로 잡고 이거는 선수들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또 반면에 제가 볼 때는 대한체육회가 의도적으로 네. 굉장히 낮게 잡은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한체육회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확실한 금메달만 체크하자. 조금 애매한 건 다 빼자. 그리고 만약에 그러고 이제 더 성과가 나면 이건 대한체육회의 성과가 되니까 아. 5개라고 하고 네. 10개 목표치의 2배를 달성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좀 눈속임 같은데. 아니 실적을 2배 달성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네. 칭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면 기업이 실적을 미리 엄살 부려서 올해 적자날 네. 거예요. 그래놓고 네. 나중에 흑자났습니다. 이렇게 네. 발표하는 게다가 거죠. 지금 이제 여기 또 대한체육회 회장님 네네. 이규영 회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죠. 뭐 예전에 논란이 됐던 우리 대표 선수들, MZ 선수들을 해병대 캠프에 정신교육 차원, 팀 코리아와 원팀 정신을 가지게 하겠다고 해병대 캠프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논란이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10개의 금메달을 땄을 때, 지금 11개잖아요. 근데 10개의 금메달을 땄을 때 이규영 회장께서 직접 내가 주도했던 이 해병대 캠프가 효과를 본 것 같다. 기업이랑 똑같아요. 아이, 근데 뭐 그렇게 공치사 하시려고 회장님 하시는 거는 좀 대한체육회는 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수들 지원하려는 그렇죠. 마음으로 하셔야 될 텐데. 대한체육회랑 각급 이제 연맹 그리고 협회들은 선수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태동의 목적이고 생결한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안세영 선수 건이 좀 네네. 충격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뉴스를 계속 접하긴 했지만 정확하지 않은데 오셨으니까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안세영 선수가 지금 이제 또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어요. 어제 안세영 선수가 이 코리아하우스에서 있던 그 기자회견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때 이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왜 안세영 선수 없어요? 안 나왔어요? 기자회견 안 해요? 금메달리스트인데? 라고 했을 때 선수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리고 우리는 선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부르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부르지 않았다.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선수의 본인 의사를 존중해주고. 좀 불편할 수도 있지. 본인이 네. 어떤 뭐 네. 비판하는 발언을 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안세영 선수가 이제 돌아오는 귀국길에 이제 그 공항에서 기자들이 몰려갔거든요. 공항에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그러니까 불참하겠다. 기자회견을 불참한 거냐라고 했더니 저는 기다리라고 하던데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되는지 아니면 대한체육회가 되는지 누군가가 안세영 선수에게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 셈이네요. 네.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오늘 갑자기 네. 오늘 아침부터 진실 공방이 펼쳐진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냐, 대한배드민턴협회냐? 누가 과연 그 안세영 선수에게 기자회견장 못 나오게 했냐? 그리고 또 어제 이제 기자회견장에 안세영 선수가 못 나오고 대신에 이제 혼합복식에 출전했던 우리 선수들이 나왔는데 이 선수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협회의 숨은 지원과 노력에 감사한다. 아, 이거 좀 약간. 근데 이것도 굉장히 나빠요. 뭐냐면 아니 은메달 받아서 축하받는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협회나 체육회에 방패막이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안세영 선수로 인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니까 선수를 이용해서 아니 협회가 그래도 지원해줬어요 라고 멘트 하기 시켰으면 정말 나쁘고 아, 그 정말 좀 진실 공방 뭐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행태 자체가 굉장히 좀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모습인 거는 분명하네요. 네, 안세영 선수가 원했던 낭만적인 밤과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러네요. 낭만적으로 좀 경기에서 금메달 따고 싶다고 해서 금메달 땄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경제 프로니까 조금 구조적인 데 관심이 가더라고요. 안세영 선수 이제 선수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들 몇 개 지적했는데, 지금 그 문제, 대표팀의 문제, 대한체육회
협회의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진짜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겁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는 그 과거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과 지금 MZ 세대들로 구성된 선수단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규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해병대 캠프에 들어가서 선수들이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분인데 네. MZ 선수들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쌍팔년대 네. 이야기냐 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이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배드민턴 대표 선수들 간에 이제 구조적인 또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 짚어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대한축구협회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후원 스폰서 금액이 많은 협회예요. 영리단체예요. 네. 두 번째. 몰랐습니다. 네,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이 배경에는 배드민턴 용품사가 이제 스폰서 회사로 들어오는데 후원사로 들어오는데 메인 스폰서로 들어오는데 이 용품사가 계약이 되면 이 회사에서 만든 라켓, 셔틀콕, 뭐 유니폼, 신발까지 모든 걸 다 그 용품사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스폰서로 들어간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안세영과 개별적인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별적인 계약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없죠. 네. 없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전체를 그 회사는 모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협회가 그냥 네. 그것에 모델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회사한테 줘버리는 셈이 되는. 근데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우리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에 나이키랑 계약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유니폼은 나이키 유니폼을 입어요. 네. 국가대표에 오면. 네. 하지만 신발은 본인이 계약돼 있는 아디다스 신발을 신거든요. 축구화를 신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허용이 돼요. 아, 근데 배드민턴 협회는 그게 안 돼요. 아예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기회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회 손실이 발생하죠. 내가 만약에 국가대표가 아니라면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네. 개별 계약을 맺을 수 개별적인 계약을 할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개별 계약을 못 하는 국가대표들에 대해서만 협회를 통해서 스폰서를 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네, 스폰서가 들어올 때 국가대표들을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모두 협회와 계약된 스폰서에서의 용품을 써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과거 이용대 선수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에서 빨리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빅터사가 우리 대한배드민턴협회 후원사였는데 요넥스와 개별 계약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요넥스가 거액의 계약금을 제시를 했고 이용대 선수에게. 그래서 결국은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요넥스와 개별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할 때 그 제품 네, 쓰고. 그건 뭐 물론 만 27살이 넘어야 가능한데 어쨌든 그 국가대표를 은퇴했기 때문에 이용대 선수는 뭐 거의 한 10억 원 가까운 금전적인 크군요. 이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국가대표를 계속 하면 이건 못 챙기는 거죠. 그 스폰서 회사는 배드민턴 협회에 주는 금액은 공개가 돼 있습니까? 금액은 뭐 공개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총 뭐 몇 년 계약에 따라 최근 계약은 제가 모르겠는데 뭐 100억대 이상의 계약들이 이루어지죠. 그렇군요. 100억대 이상 주고 도매금으로 모든 국가대표에 대해서 그렇죠. 일종의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런 거네요. 돈 문제가 있군요. 이게 이제 국가대표를 하는 부분, 그리고 국가대표를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스타 선수를 국가대표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돈 문제잖아요. 그러네요. 갈등의 근본은 돈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안세영 선수 이야기에 일리가 있는 겁니까? 일단 보호라는 측면은 사실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분명히 좀 세심하게 케어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안세영 선수는 그 무릎 부상이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최초 검진에서는 오진도 나왔고 2주 재활이라는 오진도 나왔고 근데 선수가 다시 재검진해 보니까 통증을 올림픽에 나가려면 통증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대한배드민턴협회 같은 경우는 안세영 선수도 얘기했지만 단식보다는 복식에 치중합니다. 대표팀 운영 자체가 복식에 치중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식은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경우 남자 복식 그리고 혼합 복식, 여자도 여자 복식 그다음 혼합 복식 금메달 2개를 딸 수 있거든요. 잘하면. 아 그렇군요. 근데 단식은 하나밖에 못 따요. 네, 근데 단식과 복식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일정상 체력상 선수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단식을 나가면 금메달 하나잖아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지금까지 대한민국 배드민턴계가 단식에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 방수연 그 전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에 28년 동안 단식에서 금메달이 안 나왔던 이유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게 또 그런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는 단식 선수잖아요. 복식 위주로 훈련 스케줄과 모든 대표팀의 관리가 되면 나는 좀 소홀하게 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서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분노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세영 선수가 분노가 나의 원동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그 얘기가. 근데 그러면은 아까 이 협회 스폰서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렇게 100억대 스폰서를 받아서 협회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지원이 부족했다는 얘기 안 해도 그 돈으로 선수들 다 골고루 다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이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원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과거의 지원 형태로 보면 사실은 뭐 선수에 대해서 국가대표팀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뭐 단식 선수를 따로 관리해서 운영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스폰서로 들어오는 수입들을 가지고 또 이제 국제 대회를 많이 내보내거든요.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근데 이제 국제 대회를 많이 내보내는 게 이번엔 같은 경우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득이 아니라 실이죠. 안세영 선수는 무릎 부상이 있는데 네, 네. 계속 대회를 나가라고 시키면 네. 그럼 더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수정 트레이너가 윗사람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눈치도 보면서 안세영 선수 스케줄 관리해주는 애를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충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거를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안세영 선수가 볼 때는 기존에 해왔던 그게 이제 복식 위주의 네네. 지원이고, 그 다음에 대표팀 훈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고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세영 선수도 이제는 좀 새롭게 변화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맞춰줘야 돼요? 안세영 선수 말에 맞춰서 그러면 MZ세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방향의 지원책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까? 어려워요. 그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대한배드민턴협회나 아니면 지도자들 같은 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안세영이라는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야 돼? 단체인데? 대표팀은 단체지 않느냐. 단식만 있어? 복식도 있지? 그 다음에 혼합 복식도 있지? 다른 선수들은 그럼 어떻게? 운영하는 걸 어떻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협회는 선수의 의견을 반영한다기보다는 협회가 일방적으로 좀 통보하는 느낌을 안세영 선수에게 줬을 거예요. 네네. 협회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죠. 협회는 최선을 다해서 논의해서 최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뭐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반대일 수 있거든요. 통보를 받는 그런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야 될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는데, 이번에 그 안세영 선수로 인해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이제 임원진들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이동하는 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게 비단 대한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협회들, 연맹들 대부분이 이런 식의 내규를 갖고 있거든요. 네. 문체부에서 이걸 들여다보겠다 그랬으니까 이 내규부터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 선수들 지원하라고 후원사에서 후원금 주면 이게 임원들, 네. 임직원들 예우와 의전 비용으로 너무 많이 새나가거든요. 아. 이거 좀 줄이고 선수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분노의 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어요. 안세영 선수의 분노의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 네. 제가 안세영 선수 얘기한 것 중에 딱 귀에 꽂힌 게 사실 양궁협회가 부럽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좀 뭐, 다릅니까? 양궁협회는
모든 협회가 모든 선수들이 다 부러워했죠. 뭐 양궁협회가 부럽다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 나올걸요. 올림픽 동계하게 뭐 상관없이 네. 그만큼 양궁협회는 운영을 잘하죠.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다르죠? 일단 기본적으로 양궁협회가 가장 다른 협회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선수 선발 시스템이 공정해요. 아, 잡음이 일절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양궁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비결일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대한배드민턴협회 같은 경우 지난 2021년에 이 복식에서 활동했던 정경은 선수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심사위원들 채점을 했던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채점 방식, 채점 기준을 좀 공개해달라. 이거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양궁협회는 선수를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선발전 성적을 통해서 뽑습니다. 1등하고 2등, 3등 이렇게 뽑아요. 그럼 1등 한 선수 뽑히고 2등 한 선수 뽑히고 3등 한 선수가 뽑혀요. 근데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선발전을 해요. 네.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뽑는 걸 보면 1등도 뽑히고 9등도 뽑히고 8등도 뽑혀요. 아니, 그 왜 그렇죠? 네. 선발전을 왜냐하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과거에 그 당시에 선발전 성적 50% 그리고 심사위원 채점 50%. 채점이요? 예. 아, 그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채점하는데 그 기준을 공개가 안 되니까 공개해달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발전에서 정경훈 선수 제가 알기로는 9승 4패를 했어요. 근데 정경훈 선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경훈 선수 대신 뽑힌 선수가 7승 7패한 선수가 뽑혔어요. 누가 승률이 높아요? 그렇죠. 정 선수가 훨씬 더 높죠. 네. 근데 이 이유는 간단해요. 50%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채점에서 점수에서 심사위원 점수에서 정경훈 선수가 낮았어요. 근데 이 정도로 선발전 순위를 무시할 정도의 비중을 줘버리면요. 네. 이건 자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심사위원이 누군지 공개하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채점 기준도 공개하지 않아요. 이게 대한축구협회 같아요. 지금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감독을 뽑았는데 네. 외국인 감독에게는 영상도 만들어서 보내야 되고 PPT 자료도 만들어서 보내야 돼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이임생 기술위원 이사가 집 앞에 찾아가서 면접을 통해서. 네. 근데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냥 우리는 홍명보 감독을 잘 아니까 PPT 영상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뽑았잖아요. 네.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근데 양궁협회는 무조건 성적이에요. 지난 올림픽에서 도쿄올림픽에서 여자가 3관왕을 차지했던 안산 선수가 선발전 성적에서 임지현 선수한테 밀려서 탈락했거든요. 올림픽 못 나갔잖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양산 선수 이번에 못 나왔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임지현 선수는 나가서 3관왕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번에 여자 단체 10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 다른 경기 단체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대기록이 눈앞에 있으면 야 올림픽 한 번도 못 나간 애들 3명을 어떻게 내보내. 국제대회 경험 많은 애들, 큰 무대 경험 있는 애들 뽑자. 한두 명은 넣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했던 50%짜리 평가 기준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때는 국제 무대 경험이 풍부한 선수가 필요해서 이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어떤 때는 세대 교체가 필요해서 이 선수를 뽑았습니다. 한마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방식으로 그때 달라요.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있으니까 양궁협회가 부럽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선수들. 실제가 그런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업 같으면 어쨌든 간에 뭐 영업부서 같으면 많이 팔아온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CEO들은 뭐 이익 많이 내면은 계속해서 연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실적도 좋아지고 잘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 경기단체나 연맹들은 심하게 말하면 채용 비리죠. 채용 비리. 너무 마음 아픕니다. 솔직히. 그럼 정말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그러니까 선발 과정의 공정성도 있고요. 그리고 스폰서를 받아서 그걸로 선수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도 있는 그걸 것이고. 유연하게 좀 풀어주라는 얘기를 10년 전부터 계속 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거 계속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번에 보니까 이른바 무기 종목은 엄청 금메달 많이 따고 활총, 칼 뭐 이런데 무기 종목은 또 우리는 하계 올림픽의 전투 민족이니까요. 하계 올림픽 최강의 전투 민족.
우주에 샤이아인이 있다면 지구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아니 그래서 활 쏘는 거 잘하는 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양궁협회 공이 크긴 크네요. 네. 뭐 네. 다른 곳들도 그런가요? 펜싱 같은 경우도 사실 SK텔레콤이 후원사를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SK텔레콤이 후원하면서 굉장히 발전했죠. 펜싱이 어느 날 갑자기 갑툭튀로 우리가 올림픽 무대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펜싱은 유럽이 종주국, 프랑스가 종주국이라는 자존심을 갖고 유럽의 스포츠라는 그리고 유럽의 귀족의 스포츠라는 네.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펜싱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펜싱 금메달 혹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유럽인일 것. 두 번째, 유럽인 코치에게 배울 것. 우리는 둘 다 해당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금메달을 따기 시작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게 SK텔레콤이 그 후원자, 회장사로 들어오기 전에 한국 펜싱은 국제대회 경험이 전무한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나가봐야 32강에서 다 떨어지니까. 네. 64강 한 경기 하러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SK텔레콤이 자금 지원을 해주니까, 넉넉한 자금 지원을 해주니까, 국제대회 경험 필요하다. 한 달 반에 한 번꼴로 해외 국제대회를 나가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경험도 풍부해지고, 네네. 부딪히는 힘이 달라지는 거죠. 아. 예전에는 러시아 선수들, 우리 선수들이 경배했거든요. 네네네. 감히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러시아 전지훈련 보내서 같이 훈련시켜줘. 아. 그리고 걔들하고 연습 게임에서 이기는 경험을 해보거든요. 네네네. 그럼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안 그렇죠.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그다음부터는 나가서 해볼 수 있게 네. 되는 거네요. 그리고 국제대회 가서 실제로 또 메달도 따고 그걸 반복한 것이 20년 동안 반복되면서 지금의 한국 펜싱의 황금기를 이끌어냈다, 도출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돈을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나왔다. 그렇게 볼수 그러네요.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펜싱처럼 그렇게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는 협회의 스폰서 기업이 나타나서 협회를 지원해주고 선수들을 쫙 협회가 끌고 가고 이런 모델이 되게 잘 적용이 됐었는데 그렇죠. 또 어떤 면에서는 배드민턴처럼 이제는 다 스타 선수들이 등장해서 각계 약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는 이제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 그게 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펜싱하고 또 배드민턴하고 또 다른 게 안재영 선수가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해외 국제대회 같은 데 나가서 외국 선수들을 보니까 느낀 바가 많았다는 네네. 거죠. 근데 배드민턴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대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일종의 상금 따먹기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아, 상금 랭킹을 따지거든요. 상금 수익을 네네. 연간. 그러니까 이 상금 수입이 이게 한 2~30억 돼요. 많이 굉장히 받으면. 크군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감안해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여자 골프 선수, LPGA에서 뛰는 여자 골프 선수들 네네네. 그런 그가 비견할 수 있는 수입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국가대표가 되면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가대표가 되면 아무래도 출전하는 그 대회를 네. 협회나 대표팀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스케줄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LPGA 선수들은 우리가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있을 때 이번에 파리 올림픽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여자 골프 종목 같은 경우도 고진영 선수, 김효주 선수, LPGA에서 뛰는 선수들, 양현 선수 네네네. 같은 이런 뛰는 선수가 출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에게 우리가 평소에 그러니까 KLPGA가 네네. 터치하지는 않거든요. 뭐 국가대표라서 묶어서 같이 해병대 네. 캠프 가고 이런 네, 거 안 한다는 얘기죠. 터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진천 선수촌에 불러서 훈련시키고 네. 그것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배드민턴은 지금 그게 음, 되고 있고 또 배드민턴 협회 이제 조항에 의해서 만 27세가 되기 전까지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안성 선수는 만 27세가 아직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신윤빈 먹방이 요즘 신윤빈 유행이잖아요. 선수. 신윤빈 네, 선수는 막 뭐 뭘 먹고 있으면 납작복숭아 먹고 있으면 납작복숭아가 복숭아. 완판돼. 뭐 또 뭐를 에너지 젤 뭐 제일 완판데. 그런 경우에는 뭐 스폰서제 이런 것도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에서.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볼 때 신윤빈 선수는 일단 바나나 우유 광고는 따는 당상이다. 왜냐면 바나나 회사가 광고하지는 않으니까 보통 네. 델몬트나 네. 이런 데서 광고할 모델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나나 우유 분명히 생각할 테고 그리고 복숭아 맛 뭐 어떤 그
식음료 이런 것들은 신유빈 선수에게 다 제한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신유빈 선수는 제가 볼 때 일단 먹방 자체를 너무 맛있게 잘하잖아요. 맞아요. 재능이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신유빈 선수는 돌아오면 당분간 CF 키는 신유빈이다. 그래요? 네. 그 이번에 김예지 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네. 화면을 굉장히 잘 받아가지고 미디어에서는 화제가 많이 되는 네, 네. 그런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요? 김예지 선수는 본인이 할지 모르겠어요. 뭐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본인이 워낙 쿨해서 약간 뭐 이렇잖아요. 김예지는 일론 머스크가 자기한테 관심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해줬을 때 일론 머스크가 왜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정말 이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왜? 그 다음에 사격 영화에 출연시키자, 사격 영화 찍자라고 했을 때 난 선수야, 영화 배우가 아니야 라고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게 더 멋있다. 그래서 더 스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금 화제를 바꿔가지고 이번에 파리올림픽 얘기 좀 여쭤보고 네네. 싶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이 좀 이게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전체적으로? 부실하죠. 첫날 개막식부터 우리나라 국호도 틀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선수들 국기 잘못 표기한 적도 있고 뭐 계속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본인들이 이번에 굉장히 야심차게 밀어붙인 친환경 올림픽. 네네네. 요게 좀 문제예요. 친환경 물론 해야 됩니다. 친환경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올림픽이라는 게 4년을 준비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올림픽이고 올림픽 조직위가 대회 조직위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대회 조직위가 친환경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선수들에게 에어컨 안 줘요. 네. 선수는 에어컨 안 주니까 어떻게 되냐? 선수들이 더워서 잠을 못 자요. 무슨 컨디션 조절이 돼?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처럼 돈 많은 나라들은 안 되겠다. 우리 돈 들여서 에어컨 설치해. 그러면 필리핀 부익부 나오는 거죠. 네, 불평등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등과 공정과 박애를 얘기했던 올림픽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식사 같은 경우도 선수들이 평소에 솔직히 이제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칼로리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고칼로리 이제 특히 고기 좋아하거든요. 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근데 이번 파리올림픽 조직위원 같은 경우는 야, 육류 소비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서 이게 탄소 배출의 아주 주범이야. 그래서 우리는 식단을 비건 식당, 채식 위주로 짰게. 라고 선수들이 고기 먹으려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 닭고기 한 조각 얻으려고 네. 식당에서 전쟁해야 되는 이런 모습.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이라는 좋은 의도,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친환경 굉장히 해야 되고 우리가 축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앞서도 말씀드렸지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파리올림픽 대회 조직위가 이번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친환경이라고 표방하기는 했지만 비용 문제 아니었을까요? 비용을 찔려고 에어컨 그러니까 올림픽이 사실은 올림픽 개최해가지고 돈을 번 도시나 나라들이 없지 않나요? 없죠. 어떤가요? 있어요, 있기는. 하나. 그래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마다 이제 이견이 좀 생기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는 흑자 올림픽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84년 LA 올림픽. 아, 그래요? 이건 무조건 흑자라고 다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돈을 안 썼거든요. 그리고 그 스폰서들 돈으로 후원자 돈으로 다 해결했고 오히려 후원자 돈이 남았고 중개권료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상업적으로 성공한 올림픽이라고 표현하고 84년 LA 올림픽이 성공하면서 실제로 지금과 같은 올림픽 유치 경쟁이 묻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올림픽으로 돈을 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경제학계에서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같은 이게 메가 스포츠, 네네. 글로벌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 나라들은 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는 저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예외는 84년 LA 올림픽. 우리나라는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같은 88년 경우에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그 흑자냐 적자냐를 갖고 논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일단 그 적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흑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제가 그 유승민 IOC 위원이랑 네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88 올림픽이 적자냐 흑자를 얘기할 때 딴 거 떠나서 88 올림픽 때문에 88
도시고속도로가 생겼거든요. 네네네. 강남과 강북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일산을 중심으로 한 일기 신도시가 네네. 생겼거든요. 생길 수 그렇죠.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걸 통해서 얻게 된 경제적 효과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뭐 이걸 경제 효과로 더해줘 버리면 88 올림픽 덕분에 한 거니까라고 더해줘 버리면 무조건 흑자고요. 경제적인 수익이 엄청나게 창출된 거고요. 반대로 이거는 야 88 올림픽 아니었어도 어차피 만들 거였잖아. 네네네. 빼! 라고 하면 88 올림픽은 좀 간당간당해집니다. 그렇군요. 파리는 힘들겠죠. 이번 파리 올림픽도 유럽 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본인들은 요즘. 흑자 본다고 지금 주장하고 흑자 있어요. 본다고 주장하고 본인들은 있어요. 최대 16조, 적으면 11조 정도 흑자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어컨값 아낀 걸로 제가 볼 버는 때는 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파리를 찾아주는 관광객 수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효과와 경제 기대 수익이 그 정도라고 하는데 파리는요 올림픽 안 해도 전 세계인이 여름 휴가 때 가장 많이 찾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비용 편익이라는 걸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편익을 생각해봤을 때 파리가 올림픽 때문에 관광객이 여름에 폭증할 거야. 네네. 그거는 동의되십니까?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파리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에펠탑 근데 에펠탑을 처음 본 사람이 있나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에펠탑을 열심히 보여주던데 개막식 때저도 유심히 예, 봤거든요. 근데 에펠탑은 다 아는데 하는 생각이 에펠탑 되게 다 알고 들었어요. 그다음 생강 수질은 개선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생강에 그 수영하고 구토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생강 수질을 사람들이 믿고 갈까? 오히려 저 우리나라 사람 선수단 같으면 파리 가가지고 에이 파리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뭐 않았을까? 그런 건 이런 있겠죠. 생각이 그러니까 파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에펠탑이랑 그 센강의 이제 폭내포의 다리 네네. 이런 게 이제 스토리텔링의 관광 상품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올림픽을 치르면서 야 여기가 그랑팔레 여기에서 펜싱 대회 열렸잖아. 앵발리드 여기서 대한민국 양궁이 5관왕 다섯 종목 다 석권에 갔잖아. 이런 스토리텔링이 더 추가적으로 생길 수는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메가 스포츠 대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좀 준 건 아닌가요? 이번에 중계권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공중파 뭐 이전처럼 많이 안 보시는 것 같고 중계권 앞으로 그렇게 거액의 중계권이 거래가 될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거는 이제 미국의 NBC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미국 NBC가 거의 중계권이 전 세계 중계권의 90%를 가까이 담당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번 중계권 특징이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개막식은 망했어요. 시차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개막식은 망했는데 근데 경기가 계속되면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소식 전해지고 이러면서 지금은 시청률 잘 나와요. 아 그래요? 제가 어제도 방송사 PD들하고도 얘기해봤는데 시청률 잘 나온다 그래요. 아. 잘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수입이 짭짤하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스포츠 신문 같은 전문 언론들 네네네. 이쪽은 지금 수입이 안 돼요. 아, 여기는 왜 수입이 안 되냐면 다들 유튜브 라이브로 봐버리니까 아 그러네요. 뉴스 활자로 지금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상 직접 보면 되는데 네, 네. 결과 기사를 볼 그리고 필요가 라이브로 없죠. 똑같이 나오고 하이라이트 똑같이 나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뉴미디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 이제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뉴미디어 판권 중계권료가 확실히 더 점프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럼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메가 거대 방송사들이 이렇게 네. 공중파 그 중계권 가지고 와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장사를 한번 하는 네. 4년에 한 번씩 네.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는 뭐 정말 그 많은 작은 이 뉴미디어들이 나타나서 그럴 수 있죠. 경쟁할 수도 그리고 있겠네요. 실제로 그 이제 IOC가 얼마나 풀어주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방송사들 같은 경우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고민은 돼요. 이게 예전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중계권료만 따오면 땅 짚고 헤엄치는 건 장사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중계권료 입찰을 해서 따오는 거를 그것부터 고민해야 되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사업 아이템이 된 거예요. 아. 예전에는 올림픽 월드컵은 서로 막 가져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풀이라고 해서 네. 싸우지 말고 같이 돈 내서 같이 가져가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입찰을 해 마라. 눈치를 막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음 올림픽은 우리나라는 중계권은 JTBC가 JTBC가 가져가요. 지상파가 갖지 않습니다. JTBC가 아마 지상파에 그 중계권료를 재판매할 것 같은데 네네. 왜냐하면
JTBC 혼자 단독으로 올림픽 중계를 다 소화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 인력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 중계를 JTBC 혼자 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JTBC가 제가 볼 때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저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리스크를 다 네, 떠안아야 네,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일단은 저는 우리 스포츠가 좀 더 발전을 하려면 우리 지원을 맡은 이 협회가 각 종목의 협회들이 양궁협회처럼 좀 선진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드네요. 맞습니다. 이거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협회나 연맹이라는 게 경기단체가 생긴 이유가 원래 그냥 그 동호회들이 쫙 하던 거를 야, 이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대회도 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자, 기구를 만들자. 이래서 등장한 게 협회고 연맹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기단체들, 협회, 연맹들 왜 본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왜 탄생했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점을 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축구협회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당연하죠. 거죠? 네. 축구협회가 축구 팬들을 가리키는 군림하는 곳이 아니에요. 축구 팬들에게, 축구 선수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를 노심초사 고민해야지. 아, 지금 참 너무 화가 날라 그래요. 다음번에 한번 축구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평론가님. 여기까지만 시간이 하죠. 됐으니까. 네, 오늘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님 모시고요. 올림픽의 경제학 짚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선수들과 스폰서 기업들과 이 관계를 전혀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